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수필 배웠고요. 오늘은 교과서 43페이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3페이지에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라는 내용을 볼 건데요. 이 글은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거를 들어서 설득하는 내용을 논설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건지를 도입하고 본론에서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룬 다음에 결론에서 요약하는 내용으로 가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라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자, 과학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말이 살짝 저번에 내가 읽어보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유전자 복제 얘기하고 제2차 세계대전 얘기하고 또 배아 연구 얘기하고 뭐 제1차 사회계약, 제2차 사회계약, 뭐 유전자 복제, 막 줄기세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참고하라고 영상 한번 몇 개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영상을 보는 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일단 유전자 복제가 어떤 건지 먼저 짧은 거, 진짜 짧은 거 하나 볼게요. 2003년 오늘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동물인 복제양 돌리가 안락사됐습니다. 돌리는 정상적인 수정 과정 대신 성숙한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핵을 제거한 다른 양의 난자와 결합하는 핵치환 방식으로 복제됐습니다. 277번의 실패 끝에 1996년 7월 체세포를 제공한 6년생 양과 외모까지 똑같은 쌍둥이로 탄생했습니다. 돌리의 탄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난치병 해결에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a number of genetic diseases for which there isn't a cure at the present time, serious diseases. 하지만 신의 영역으로 불리던 생명 창조의 시도라는 윤리적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돌리는 3살 때부터 노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관절염과 폐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시달리다 결국 6살의 나이로 안락사됐습니다. 돌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신의 영역을 넘보는 인간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균 수명의 절반밖에 살지 못한 돌리의 죽음은 인간 복제의 위험성을 상기시켰고 돌리가 똑같은 실험을 거친 난자 277개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케이스라는 점도 인간 복제 실험을 반대하는 논거가 됐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유네스코는 복제 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 협약을 만들었고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규제 법령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였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이에서 그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과학자들에게 자유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세계를 한눈에 보는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혹시 앵커님은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키우던 물고기 한 마리가 세상을 떠나서 묻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친밀감이 강한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충격이 훨씬 더 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10가구 가운데 3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동물들의 평균 수명이 사람보다는 훨씬 짧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을 떠난 후 우울하거나 슬픔을 느끼는 이른바 펜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이 여성은 10년 가까이 키우던 반려견 윌리를 잃었습니다. 지난해 7월 달리던 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Truly, just like my entire heart's been ripped out of my chest. You can't replace 10 years of memories. 애리조나에 사는 이 70대 여성은 반려견이 세상을 떠난 뒤 심장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My heart is heavy. I wake up at night. I see it. 심장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증상인데요. 반려동물과의 이별 등 깊은 슬픔을 느끼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 가운데 1년 안에 펜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20%가 넘는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잖아요.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일까? 최근에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이별하는 대신 복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KT 라이저 씨는 지난해 여름 교통사고로 죽은 반려견을 복제했습니다. Her tail was moving 100 miles an hour. Everything is the same about her. The coloring, her eyes, her little button nose. 복제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죽은 반려견의 피부 세포를 모아서 배양한 후 난자에 이식을 하고요. 이후 대리모 견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과정 등을 통해서 복제 개가 탄생합니다. 라이저 씨는 이 복제 개가 겉모습뿐 아니라 행동도 죽은 반려견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She climbed up my shoulder and laid across my back. 새로운 반려동물 산업이 등장한 셈인데 비용은 당연히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 개를 복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 5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네. 약 5,600만 원 정도가 넘는데요. 네. 절대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하지만 이 6개월에서 10개월을 기다려야 할 만큼 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If you love your dog that much and if your dog meant that much to you, it's definitely worth it. 중국에서도 동물 복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십 편의 중국 영화와 TV에 출연해서 인기 스타가 된 주스도 복제가 됐습니다. 주인인 허쥔 씨가 이 주스가 죽은 후에도 스타로서 계속 활동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这个也是一个有社会影响力的一个 IP 本身它是所以我们是想把它的外形能够延续下去。 중국의 경우 복제 개 서비스의 가격은 약간 더 높은데요. 38만 위안, 6,2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20여 명이 반려견 복제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의 의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거 인간의 욕심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선뜻 또 기쁜 마음이 들지 않는 이유죠. 네. 이 동물 보호단체들이 반려동물 복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또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혹은 또 난자 채취나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가 희생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이 앞서 언급한 주스를 복제한 회사가 중국의 생명공학 기업 신호진인데요.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동맥경화가 있는 개를 복제하면서 동맥경화 증상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게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조작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건데요. 신호진이 앞으로 관련 기술을 반려동물을 복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유전자 편집 기술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 편집 기술로 복제한 동물에게서 돌연변이나 장애가 생길 수 있다. 학계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요? 네.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상업적 복제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미국은 동물 복제에 대한 규제는 없고 다만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은 기초 연구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배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 연구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을 거쳐서 쌍둥이 여아를 출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허젠쿠이 교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 보균자의 정자와 일반인의 수정란을 편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 feel proudest because the Mark thought he lost the hope for the life. But when the baby was born and with this protection, 훌륭한 과학의 진보이지만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인간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한 이번 연구에 세계 과학계에서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And so the worry is that you'd cut in places you don't want to cut, inactivating genes that are very important, or maybe changing the expression of genes that could predispose to other problems like cancer. 하지만 규제 강화로 기존의 연구마저 위축될까 봐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기술이 유전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전자 편집에 관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국제과학학술지 이 네이처는 올해에도 계속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오랜 기간 지속. 여기까지 영상 함께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떤 건지 알려주는 영상 하나 볼게요. 이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은. (1918년 11월 11일) 1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은 수많은 식민지를 모두 잃고 엄청난 배상금을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배상금을 갚기 위해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내기 시작하고 국민들은 이러한 것이 자신들에게 너무 불공정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인물이 호련히 등장하니 그가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독일인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웅변으로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패배감에 찌들어 있던 독일인들에게 자부심을 고취시켜주며 결국 수상에 임명됩니다. 독재 체제를 이룬 히틀러는 배상금은 물론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하고 독일이 중심이 되어 유럽을 제패해야 한다며 군대를 재무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독일은 옆에 붙어있는 폴란드가 제1차 세계대전 때 점령한 독일의 영토 일부분을 다시 되찾고 싶었고 이후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후 그 영토의 반환을 폴란드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영유권을 두고 외교적 분쟁을 빚은 끝에 결국 군사적인 해결책 외에는 히틀러에게 주어진 선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해결책도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었는데 당시 프랑스와 영국은 폴란드와 상호 방위 조약으로 결석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폴란드 침공은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의 참전을 불러오게 되고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때처럼 양측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양면 전선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했던 독일은 새로운 방안을 찾기 시작했고 폴란드의 우측에 위치한 소련과 비밀 협상을 벌여 독일과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점령하면 동서로 나누어 폴란드 영토의 반은 독일이 갖고 나머지 반은 소련이 접수한다는데 합의했죠. 1939년 9월 1일 새벽 독일은 선전포고도 없이 폴란드를 침공하였으며 소련은 독일과 합의에 따라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당시 폴란드와 동맹관계에 있던 영국과 프랑스도 독일의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시작됩니다. 독일군은 소련군의 도움과 함께 신속한 기동력과 기습으로 폴란드를 전쟁 초기에 끝내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데 이 전략은 독일이 구 프로이센 시절부터 계속해서 펼쳤던 독일만의 전략이었습니다. 독일과 소련은 불과 3주 만에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함락합니다. 폴란드는 수적으로도 열세였으며 최신의 탱크로 무장한 독일군의 부대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동맹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할 부대를 제대로 모을 시간도 없이 폴란드가 항복을 선언해버렸으며 사실 이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가 점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작전에 머무릅니다. 폴란드 점령이 끝나고 곧바로 영국과 프랑스에 맞선 작전을 세운 독일은 먼저 가까이 있는 프랑스에 대한 대공격을 준비하였는데 10년 전부터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어가 최선의 전략이라고 인식했고 앙드레 마지노의 주장에 따라 약 160억 프랑의 비용을 들여 국경을 방어하는 엄청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 요새는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수백 개의 방어시설과 벙커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는데 750km의 길이에 어마어마한 건설비 때문에 많은 부담이 가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1차 세계대전에서 한 세대가 사라지다시피 한 인명피해를 겪었던 프랑스에서 그다지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 요새는 마지노 장군의 이름을 따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데 현대에 사용되는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프랑스 침공을 준비 중인 독일은 도저히 강력한 요새를 정면전으로 뚫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 대신 이 요새를 우회해서 빈 공간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데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프랑스의 아르덴스 부근은 우거진 나무가 많아 독일의 탱크와 같은 기갑부대가 침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프랑스는 이곳을 독일군의 침투로로 예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방어태세를 느슨하게 취하고 있었습니다.
정면전을 피해야 했던 독일은 마지노선을 우회해 당시 중립을 선언하고 있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강제로 점령하고 프랑스의 아르덴 숲으로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독일과 상호 협력 조약을 맺고 있었던 이탈리아는 독일을 도와 프랑스의 남부를 침공합니다. 마지노 요새를 우회한 독일군은 신속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민을 대표해 본 적도 없으며 서부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 영국과 프랑스는 전면 패배 위기에 봉착했고 후퇴를 거듭해 덩케르크 해안에서 대규모 탈출 작전을 시도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대 규모의 해상 탈출 작전을 감행했고 독일군에게 장비와 물자를 넘기지 않고 성공적으로 철수시킵니다. 이렇게 독일군은 파리를 함락하고 프랑스 점령을 마치게 됩니다. 프랑스를 패망시킨 독일은 프랑스의 반은 직접 지배하고 나머지 반은 프랑스의 친독일 정권을 세워 간접 지배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프랑스가 정복당하면서 독일은 곧바로 영국으로 방향을 틀었고 영국은 독일과의 힘겨운 전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영국의 해군은 예부터 아무도 넘보지 못할 만큼 강력했고 바다에서의 전쟁만큼은 피해야 했던 독일은 먼저 자신의 우세한 공중전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했습니다. 독일군은 영국보다 3배가 많은 전투기로 우선 항구 선박 시설들을 시작으로 비행장과 산업시설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영국은 전역에 대규모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여 적의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독일군에 요격하였습니다. 그렇게 독일군은 70만 병력을 영국에 상륙시키겠다는 작전을 실제로 펼치지도 못하고 영국은 독일군의 대규모 공세를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처음으로 패배를 맛본 히틀러는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쟁 물자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동맹이었던 소련의 풍부한 석유와 자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둘의 평화는 오래 갈 것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히틀러는 영국이 본토의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 그리스를 점령 후 소련과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진격해버립니다. 1941년 6월 6일에 독일이 동맹국을 비롯한 군사 300만 명을 동원해 바르바로사라는 작전을 개시해 소련을 공격합니다. 이 작전은 소련의 중심부로 가기 위해 1500km에 이르는 전선에 최대 규모의 침공군을 집결시켜 세 방면을 나누어 침투하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불시에 침입을 받은 소련은 영국과 즉시 군사동맹을 맺고 처음 얼마 동안 후퇴를 거듭해 모스크바까지 불과 30km를 남겨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4년 전에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약 1년 동안 정권을 쥐기 위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나 의심되는 사람들을 전부 죽였는데 이때의 대숙정 사건으로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사상자가 나왔고 당시 최고 사령관들 또한 스탈린에 의해 숙청당했기 때문에 초기 독일과의 전쟁에 제대로 된 군사 전략을 펼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초반 소련군의 탱크는 독일군의 탱크에 비해 화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의 가을비를 지나 11월 독일군은 혹한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아시아에서 일본은 한창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것이 만주사변으로 일어난 중일전쟁이었죠. 당시 일본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식민지를 더욱 확보하려는 침략의 길을 걷게 되는데 자원이 풍부한 중국의 만주를 침략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에 필요한 석유와 목재가 더욱더 필요했고 일본은 동남아 지역의 인도 차이나 반도를 노리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인도 차이나 반도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는데 유럽 전선에서 전쟁을 벌이는 동안 식민지 관리가 소홀해졌기 때문에 일본은 인도 차이나 반도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일본의 석유와 물적 자원 수출을 금지시켰고 장기전에 전력 물자가 차단된 일본은 치명타를 입고 단단히 화가 났으며 무력으로 미국의 하와이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동남아를 침공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목표로 미국 전진 기지들을 습격하며 본격적인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진주만 폭격 후 일본은 무서운 기세로 동남아 지역을 확보하고 당시 동맹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도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지원을 나섰습니다. 반대로 1942년 1월 미국, 영국, 소련 등 26개 국가가 워싱턴에서 연합국 선언에 합의하였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미리 전쟁 준비를 해온 독일과 일본을 포함한 추축국이 유럽 전선에서나 태평양 전선에서 계속 승리하였으나 1942년 6월 미국이 전쟁의 판세를 뒤집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이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
아시아 전선에서 일본과 태평양 전쟁 중인 미군에는 블랙 챔버라고 불리는 암호 해독팀이 있었는데 이들은 일본이 전투작전에 사용되는 암호를 해독하려고 부단 힘썼으며 마침 일본군이 무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단어 사용에 주목한 결과 그 암호가 바로 미드웨이 섬을 뜻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의 작전 암호를 파악한 미국은 일본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전투를 준비할 수 있었고 미드웨이 섬 인근에서 탁월한 전투로 해전을 격파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전선의 독일은 보급로가 멀어지고 제대로 된 보급이 불가능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에 의해 동상으로 사망하는 군인들이 대거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43년 1월에 소련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을 포위하여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혀 이 전투를 기점으로 소련군의 반격이 이루어집니다. 이 무렵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은 북아프리카에 상륙하여 이탈리아를 공격했고 이에 파시스트 정부의 무솔리니는 무너지며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냅니다. 또한 승세를 잡은 연합군은 이듬해 6월 아이젠하워 장군 지휘 아래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을 펼치는데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에 3주 동안 약 15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상륙시켜 독일군을 무찌르고 파리를 탈환하여 프랑스 해방을 성공시킵니다. 전쟁의 승기는 연합국이 잡았으며 잠깐의 재정비를 마친 히틀러는 이제 판세를 뒤집는 모든 것을 건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벌지 전투였습니다. 전쟁 초기 독일이 프랑스로 침공했던 아르덴 삼림지대 돌파를 한 번 더 재현한 것으로 남아있는 전차와 병력 자원을 대거 모아 아르덴 숲 돌파를 계획한 것이죠. 그리고 항공기에 의한 격렬한 폭격으로부터 부대를 숨기기 위해 작전 시기는 아르덴 숲이 안개에 휩싸이는 겨울로 잡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12월 16일 독일군은 파죽지수를 밀고 나갔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날씨가 좋아지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합군은 이 전투에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벌지 전투는 한 달 만에 패배로 끝이 납니다. 1945년 4월 22일 이제 소련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까지 입성하고 완전히 패배한 히틀러는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히틀러는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에바 브라운과 결혼 후 바로 다음날 이 둘은 자살을 하고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며 유럽에서의 공식적인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독일마저 항복을 선언하고 이제 남은 건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일본뿐.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영국, 소련이 독일의 포츠담에서 일본과 식민지 처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는데 단호한 문장과 굳건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총체적 파멸을 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포츠담 선언에 대해 묵살한다는 표현을 거절하였고 당시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하고 있던 소련 또한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연합국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일본에 대한 무력 행사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경고에도 어깨에 힘을 주던 일본은 쓴맛을 보게 되는데 미국이 초공이 요새 폭격기를 태평양상의 미국 테니만 기지에서 일본으로 조용히 발진합니다. 8월 6일 일본인들의 눈앞에는 폭격기에서 떨어지고 있는 조그만 물체의 모습이 들어왔고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보게 된 마지막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로 핵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은 결국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눠졌고 두 진영의 사상적인 이념 대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를 반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렇게 세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날카로운 대립으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냉전 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같이 봤는데 이 작품, 이 지문을 보기 위해서는 과학 내용도 알아야 하지만 또 그 과학에 그 영향을 주었던 사회적인 배경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긴 시간을 들여서 3가지 영상을 봤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작품 본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핵심 정리 적고 본문 적는 것까지 같이 시작하면서 할게요. 그럼 43페이지는 다음 시간부터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몰랐던 내용들이 다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